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희포에서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갔다. 그 무렵 초이는 이상한 꿈을 꿨다. 견과 자신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거리도 이상했고 견은 자신을 설현이라 불렀다. 꿈자리가 뒤숭숭해 초이는 기분이 이상했다. 정씨와 견과 초이는 조반상에 함께 앉았다. 요즘 왜구들이 심상치가 않아. 한영백 판관말이 왜구가 해안에 수시로 나타나 염탐을 하고 간다는구나. 침략을 위해 간을 보는 게지. 자주 있던 일 아닙니까? 견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지. 그래도 조심해야 해. 임진왜란 때 당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 그놈들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총을 가지고 와 기선 제압을 해버렸잖냐. 그래도 그게 장전 속도는 활에 밀리고 화력에서는 화포에 밀렸지.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했을 거라고. 이제 칼과 활로는 상대도 안 되지. 조정에서도 그 조총의 위력을 알고 요즘 묵과에 조총 사격까지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정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요 건너 큰 창고 있지 않냐? 거기가 조선의 무기 창고라는구나. 견이 피식 웃으며 뒤로 물러나 앉았다. 에이, 무기 창고가 제주에 있어요? 전쟁 나면 무기 옮기다 육지 사람 다 죽겠네. 정씨가 손을 저었다. 이런 모르는 소리. 제주가 외구 침략이 얼마나 많은 곳이냐. 게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총 성능 시험하고 개선하는데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어. 개발한다고 뭐 여기서 다 쓰냐? 그래서 개발한 걸 한양에서 가져다 만들고 쓰고 하는 게지.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조총을 여기서 만드는 거랑 외구가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니까 요즘 한판관 객주에 자주 들르냐? 초이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저기 무기 공장에 간원들 자주 드나들지 않아?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초이는 건희포로 나가 장사 준비를 했다. 그러고 보니 한영백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돌봐준 것이 고마워. 한양에서 들어온 괜찮은 비단 한 필을 선물할까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한판관이 훈련하는 곳으로 가보려는데 한영백이 급히 뛰어왔다. 안 그래도 한판관님을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저를요? 한영백은 기쁜 얼굴이었지만 금세 심각해졌다. 헌데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해안가가 위험합니다. 약방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안전할 겁니다. 한영백은 곧 왜구가 쳐들어올 거라고 알리고 사람들을 피신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집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포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기창고 근처인 약방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다. 정씨 모두 한 방에 모여 숨을 죽였다. 어둠이 깔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정씨가 떨며 말했다. 아닐 거예요. 한판관님이 왜구를 완전히 소탕해요. 임금님이 상도 내리실 거예요. 초이가 태연히 답했다. 그렇게 답하고 초이 스스로도 놀랐다. 얼마 전 꿈에서 이 비슷한 걸 본 것 같다. 한영백이 왜구를 소탕하고 말린 고기, 호피, 소주를 하사받는다. 한판관이 너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이구나. 견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왜구가 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대비를 잘하셨겠지. 초이는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소란이 잠잠해졌다. 승전보가 들렸다. 한영백이 이끈 부대가 왜구를 소탕했다는 소식이었다. 한영백은 왜구를 소탕하고 임금으로부터 말린 고기, 호피, 소주 30병을 하사받았다. 소주와 말린 고기로 병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고 얼마를 약방으로 가져왔다. 크게 차려진 상에 모두 둘러앉았다. 정씨는 소주를 맛보고 감동에 젖었다. 캬, 판간날이 덕에 우리가 호강하네. 맛이 기가 막혀. 전란이 일어나고도 바깥은 의외로 조용했다. 해안가에서 전쟁을 펼쳤던지 마을은 부서진 곳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왜구를 봤다는 사람도 없었다. 조총 소리를 들었고 병사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오는 약방으로 초유와 정씨는 건희포로 나갔다. 오늘은 저물포에서 상인들이 오는 날이다. 한양 상인들은 비단, 놀이개 같은 고급 물건을 가져오고 제주의 해산물과 말총을 가져갔다. 오늘은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초이는 상을 내어가며 인사를 했다. 제주는 처음이신가 봅니다. 남자는 탁주를 몇 잔 마시고 초이를 보며 웃어 보였을 뿐이다. 무엇을 거래하러 오셨습니까? 남자는 다시 웃어 보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 초이는 자리를 피했다. 일을 끝내고 약방으로 돌아가자 견이 온 집을 뒤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책이 없어졌어. 스승님이랑 우리가 쓴 책.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정씨가 원래 책장에 있던 장을 열어보며 말했다. 지난번에 정씨에게 맡긴 10권의 책은 그 뒤 많이 수정이 되었고 그 뒤에 한자를 본 취업례를 모두 기록해서 책의 건수가 많아졌다. 지난번에 나한테 맡긴 책이면 필사본에 있을 텐데 스승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자 취업례가 다 사라졌어요. 이 많은 책을 누가 가져간 걸까요? 분명 어제 오후까지 있었는데요. 모두 생각을 더듬었다. 이곳에 어제 누가 왔지? 환자들밖에 없죠. 제약간 사람들은 오늘 제약간에 일이 많아서 그곳에서 식사까지 해결하고 약방은 오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의심 가는 사람이 없고 제가 환자를 보면서 저 장이 보이는 곳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저 많은 책을 몰래 가져갈 수도 없고요. 저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다른 곳에 둔 적도 없고 분명 어제 일을 마치면서 어제 본 환자 목록까지 정리를 했었다. 그러니 없어졌다면 그 이유다. 초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영백, 오늘은 네가 약방을 비우지 않았고 어제 오후까지 책이 있었다며. 어제 오후에 한영백이 약방에 왔잖아. 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한판간이 어떻게 책을 가져가? 정씨가 고개를 저었다. 어제 우리가 한판간 배웅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몸이 두 개도 아니고 계속 우리랑 같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죠. 제 방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시켜 가져간 걸 수도 있죠. 어허이, 너는 어떻게 너를 연모하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는 게냐? 혹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한판간과는 무관한 일일 게다. 정씨는 초이가 모질다며 핀잔을 줬다. 그리 의심이 되면 한번 가보자꾸나. 정씨와 견은 무기창고로 갔다. 한영백은 반가운 얼굴로 달려 나왔다가 초이가 없는 것을 보고 뚱한 표정을 지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한영백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저희 집에서 책을 도둑 맞아서 그렇습니다. 스승님 때부터 지금까지 쓴 책이 20권도 넘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 글쎄, 책을 몽땅 도둑 맞았답니다. 귀한 책이라면 관아에 신고를 하시죠. 같이 가시겠습니까? 한영백이 앞장서려 하자 견이 잡았다. 아, 아닙니다. 조금 더 찾아보죠. 그래도 없으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판간이 뭐하러 그 책을 가져갔겠어. 견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점이 있다. 외구를 소탕했다면서 외구의 우두머리 머리라도 잘라 전시를 했을 텐데 외구의 흔적이 없다. 견은 무기창고로 돌아가 한영백을 잡았다. 외구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한영백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가 이내 바르게 펴졌다. 해안에서 난파했습니다. 저희 기세에 꺾여 도망치다 배 전체가 난파해버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군요. 거참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견은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이상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무기창고에 10여 명이 넘는 병사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입구에 둘뿐이었다. 견이 돌아가고 한영백은 무기창고에 있는 병사 둘을 불렀다. 그들은 창고에서 책을 꺼내 상자에 담았다. 약방에서 훔친 책이었다. 잠시 후 남자 하나가 창고로 들어왔다. 최병석이었다. 축시에 배가 올 겁니다. 약방으로 돌아간 견은 정씨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초이를 불렀다. 잠깐 갈 데가 있어. 아무래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영백이 이상해. 둘은 무기창고로 가 담벼락 밑에 숨었다. 자시가 되자 창고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한영백이 보였고 그 뒤에 병사 둘이 따랐다. 마지막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을 보고 초이는 입을 막았다. 낮에 객주에서 봤던 사람이다. 고급 옷을 입고 혼자 온 처음 본 사람. 견과 초이도 그들을 쫓았다. 그들은 상자를 들고 해안가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간에 맞춰 배 한 척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배에 상자를 실었다. 한영백만 남고 모두 배를 타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초이는 견과 멍하니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상자 안에 책이 있던 건 맞아? 몰라. 하지만 견은 왠지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아까 창고에서 나왔던 사람 낮에 객주에 왔었어. 제물포에서 온 배를 타고 혼자 왔었어.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기창고에 병사도 없고 이상해. 한영백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다리를 펴고 깊은 잠을 잤다. 제주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제주에 자진하여 왔다. 짠기가 느껴지는 바람에 잦은 외구의 침입, 아는 사람들도 없는 외로움,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1년도 채 못 버티고 관직을 버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제주를 자진하여 온 것은 견과 초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초이에게 관심을 표하며 친근하게 접근에 성공했다. 낮에 초이의 객주에 왔던 사람은 최병석이었다. 죽은 최대감의 아들이자 정씨의 살림을 거덜낸 최병석. 한영백의 아버지는 유이였다. 허준과 이시원과 함께 내의원 의관이었다. 허준과 이시원 모두 어의를 지냈고 허준은 동의보관까지 써서 큰 공을 세웠다. 이시원은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는 이시원의 의술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시원은 사람 몸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 했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의관들에게 피력했지만 외면당하기도 여러 차례였단다. 이시원이 만든 과립과 환을 효염을 보은 적도 있었지만 의관들은 금세 그 약의 평가를 절하했다. 그 말대로 한다면 새로운 의학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영백의 아버지도 이시원은 모함하는데 일조했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시원의 의술이 계속해서 조선 땅에 퍼져 이시원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해군이 이시원 죽음의 의문을 품고 있던 마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병석은 한영백에게 큰 거래를 제안했다. 외국에서 이 약의 반응이 좋습니다. 최병석은 정씨에게서 압수한 약들을 일본 사신의 편으로 이시원의 책과 함께 보냈다. 일본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책도 요구하며 거액을 제안했다. 일본은 이시원의 이론대로라면 거대 제약 산업이 가능하리라 봤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길에 일본을 의술로 부강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외국은
최병석은 이런 걸 좋아하나 봅니다. 최병석은 당장 큰돈 만질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까지 책, 어차피 조선 땅에서는 의관들에게 배척당할 거고 고로 돈도 안 될 거였다. 어쩌시겠습니까? 이번 일만 성공하면 수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한영백의 입장에서는 책도 없애고 돈도 벌 좋은 기회였다. 아버지의 가오를 덮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8화를 주십시오. 최병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외국까지 가는 위험이 있으니 제가 사할. 판관나리가 6화를 하지요.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 해안에 나타난 왜구는 군인이 아니었다. 산지천 하류의 폭풍으로 밀려 들어온 대형 무역선이었다. 일본인, 중국인, 유구인 등 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영백 부대가 몰살해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왜구를 소탕했다고 조정에 거짓 보고를 하였다. 재물량이 엄청나 병사들과 나누니 평생 받을 녹보다 많았다. 모든 병사들이 재물을 나눠 가지며 입을 닫기로 했다. 전쟁이 난 것처럼 하기 위해 제주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들여보내고 대포와 총을 들고 가서 몇 발씩 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다행히 기회는 빨리 와서 임금에게서 받은 하사품을 나눈다는 핑계로 약방을 간 것이다. 일부러 약방이 끝나는 시간 전에 갔다. 책은 환자를 보는 방에 있고 그 시간에 방 안은 많이 어질러져 있어 그 방에서 술을 마시지는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다. 사람을 시켜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책을 가져가겠다. 시끌벅적 술을 마시는 동안 책 따위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 시간에 맞춰 최병석과 일본 배가 당도하도록 기별을 하고 책은 약방과 가까운 무기창고에 숨겼다. 무기창고를 지키던 2명의 병사는 외국에서 이번 일을 도우러 보낸 무사였다. 이제 최병석이 들고 오는 돈만 받아 떠나면 된다. 한양에 올라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다. 평생 유의로 지낸 아버지 밑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다. 판관으로 지내면서 부정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큰 부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한 건을 크게 하고 평생 편안히 지낼 생각이었다. 한영백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아는 초이와 그 덜 떨어진 의원이라는 놈과 더 모자라는 정시사내를 생각하며 터지는 웃음을 참았다. 초이는 아침 일찍주로 나가보니 혼자 한양에서 왔던 사내는 없었다. 간밤에 한영백에게서 상자를 받아들고 배를 타고 떠난 남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초이는 객주에 앉아 어젯밤 일을 생각했다. 한영백과 그 남자는 무엇을 했던 걸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지? 그 상자에는 정말 우리 책이 있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보았던 남자 최병석이 객주에 나타났다. 떠나신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재물포로 돌아갑니다. 초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젯밤에 자신이 잘못 본지도 모르겠다. 책은 다시 쓰면 돼. 예전에 스승님과 쓴 10권은 회사본이 돌아다니니까 구하면 될 테고 시험내는 지금부터 다시 쓰자. 무슨 이유에서든 책만 가지고 갔다는 것은 노리는 바가 단 재물은 아니란 이야기다. 그 옆에 있던 돈과 기금속은 그대로 둔 채 책만 가져갔으니까. 난 영 꺼림칙하다. 또 지난번 사단이 나는 거 아닌지 몰라. 제주에서 약을 만들어 육지로 보내고 하니까 또 높으신 분들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닌지 몰라. 그 책을 가져간 사람은 도대체 그걸 왜 가져간 거지? 겨는 책의 행방에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분명 한영백인 것 같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아서라 그런 거 물어봤다가 의심한다고 인신만 잃고 그 사람이 가져갔을 리도 없고 설령 가져갔다고 해서 내가 가져갔소 하겠냐? 한영백의 태도에도 특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 한영백은 최병석만 돌아오면 한양으로 전임 신청을 할 작정이었다.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영백은 조금씩 초조해졌다. 혼자 다 먹으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 외의 배에 책만 건네고 최병석은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최병석은 그날 일본으로 가지 않았다. 외국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 그곳까지 가서 무슨 병고를 당하려고. 밀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 국가 간의 거래는 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설령 외국이 큰 제약업을 시작해서 약재 거래를 요청하면 그때 자신이 나서면 되는 거다. 자신은 책을 넘기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최병석은 그날 밤 외의 배에서 책을 거래하고 얼마 가지 않아 배를 돌려 제주에 내렸다. 많이 남는 장사였다. 최병석은 다음날 제물포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객주로 돌아갔다. 그 어린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함께 있던 여자라는 걸 최병석은 알았다. 그 여자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죽던 날 문 안으로 한 발짝만 더 디뎠다면 그 여자가 죽었을 거라고 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최병석은 두 번째 계략을 짰다. 한영백은 긴 시간 자신을 기다릴 거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외국으로 떠나지도 않고 돈을 모두 꿀꺽한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최병석에게도 계략은 있었다. 지난번 제주 외구 침입을 실제로 외나라 병사가 아니었다. 침략도 아니었다. 무역선을 그렇게 박살내고 민간인을 학살했다면 외교 문제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외나라 사신이 자신의 배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최병석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제주에 있는 병사에게 돈을 주고 한영백이 소탕한 왜구의 진실을 들었다. 최병석은 인맥이 있는 관리를 찾아가 제주의 왜구 소탕이 거짓임을 이야기했다. 그 사실이 임금기에 들어가면 한영백은 관직은 물론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 최병석이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오지 않자 한영백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 한영백은 최병석을 찾아 한영으로 가려다 잡혔다. 사원부는 한영백에게 왜구 소탕의 거짓 보고와 외국과의 외교에 큰 해악을 입혔다는 죄를 물었다. 관직은 파하고 북청으로 유배 명령이 내려졌다. 거참 세상에 믿을 놈이 없지. 어떻게 없는 전쟁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을 세운다니. 알고 보면 다 도적놈이여. 여기 제주 관하에 있던 병사들이 다 한통속 아니었냐? 정씨는 심심하면 그 이야기를 들추며 혀를 찼다. 초이 역시 한영백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쩌면 자신에 대한 연모의 감정도 가짜가 아니었을까? 책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너도 느껴? 견이 일을 마치고 주변을 살폈다. 뭘? 요즘 자꾸 주변에 누가 서성이는 것 같아. 초이도 주위를 살폈다. 모르겠는데? 견은 계속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날 초이와 정씨는 일찍 건의포로 나가고 견은 약방에 열 준비를 했다. 제약간에 일하는 사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견의 몸 전체가 검은 포대에 덮어 씌워졌다. 강한 힘에 번쩍 들려 비명도 못 지른 채 어디론가 들려 옮겨졌다.